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일본과 조선의 지방 조직을 비교하며 살핍니다. 조선은 고종 중반 때까지 조선을 8도로 나누었고 그 도 밑에 부, 목, 군, 현의 지방 조직을 두었는데 도의 관찰사와 부, 목, 군, 현의 각 수령들은 모두 왕이 임명하는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교토에 머물면서 상징적으로 존재하였을 뿐 아무런 실권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이묘라고 불리는 지방의 영주들 중에 가장 힘센 다이묘가 쇼군이 되어 막부를 차려 일본을 통치하였습니다. 다이묘들은 그 지방의 세금, 군사, 교육, 화폐 발행 등에 있어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지방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막부에서는 이 다이묘들로부터 공물을 받고 또 다이묘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차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다시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에 막부를 에도, 즉 현재의 도쿄에 두면서 일본을 통치하였습니다. 도쿠가와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250명의 지방 번주들인 다이묘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는 에도와 오사카와 교토 인근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땅들은 자신과 가까운 다이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다이묘들에게는 에도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영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막부는 불안하여 산킨 코타이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다이묘의 처자식들을 에도에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볼모로 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주인 다이묘들은 1년은 자기 번을 다스리고 1년은 에도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상킨 코타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습니다. 먼저 250명에 달하는 지방 번주들이 2년에 한 번씩 에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에도로 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에도로 가는 길은 확장되고 정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이묘들이 에도로 갈 때에는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많은 사무라이들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길은 정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킨 코타이로 인하여 길이 뚫리니 일본인들의 국내 여행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각종 물자의 수송 운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유통업에 큰 발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킨 코타이로 인하여 에도의 인구는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50명 다이묘 전원의 가족과 식솔들이 있었고 또 절반에 가까운 다이묘와 그 수행원들이 늘 에도에 머물렀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신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처음 정착할 당시의 인구는 자기 휘하의 사람들인 수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도는 1603년에 에도 막부가 문을 연 이후 불과 100년 사이에 인구가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100만 명의 도시는 중국의 베이징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런던이 70만에서 75만 정도였고 파리는 50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에도 100만 인구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의 인구도
이 사이에 1,500만에서 약 3천만으로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에도에 사람이 넘쳐났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넘쳐나다 보니 일본 최대의 육악촌인 요시와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도에는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목조주택이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화재가 발생하면 좁은 골목으로 말미암아 쉽게 화재가 번져 대형 화재로 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통신사들이 에도에 왔을 때 에도의 화재 현장을 감추기 위해 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통신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도의 소방수들은 이 화재를 진압하는 특별한 기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통신사가 에도 막부 시절에 12번 갔었는데 조선 통신사들은 에도로 가는 길에 양 길가에 통신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이를 까맣게 물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까만 것은 다른 색과 잘 배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정절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혼인한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까맣게 이를 물들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하지 않은 여자와 과부 그리고 기생들은 이를 까맣게 물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도 말기에는 기생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손님을 받기 전에는 까맣게 이를 물들이는 기생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킨 코타이로 인하여 에도는 이렇게 번성하였는데 에도뿐만 아니라 오사카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오사카는 유통업과 금융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이묘들이 에도로 갈 때에 곡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다이묘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오사카에서 곡물을 사든지 또 곡물을 배달을 시켜 에도로 운반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에서는 유통 물류업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당시 미국을 둘러싸고 선불 거래까지 생겼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도쿄가 있던 관동 지방과 오사카가 있던 관서 지방의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오사카에서는 환전상, 즉 금융 업무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3대 재벌 중 하나인 미쓰이 그룹이 이 당시 환전상으로 출발하여 300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대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미쓰이의 환전상은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었기에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이 미쓰이 환전상을 통하여 결제를 주고 받고 할 정도였습니다. 상킨 코타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 효과 외에도 일본은 은과 자기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은은 1521년에 이와미 은광이 일본에서 발견이 되므로 당시 세계에서 유통되는 은 유통량의 3분의 1을 이 이와미 은광에서 감당했다고 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양과 서양에서는 이 은이 화폐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은을 감당했다는 것은 일본에 엄청난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을 뽑아내는 재련법인 회치법의 기술자가 조선에서 건너왔습니다. 조선에서는 회치법이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이 회치법을 발명한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에서 대접을 받고 살게 되면서 일본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뿐만 아니라
자기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수많은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삼평과 심수관이 있었습니다. 이삼평은 사가번으로 갔고 심수관은 사스마번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산농공상의 신분 질서가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조선의 사는 선비를 말하는데 일본의 사는 무사, 즉 사무라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삼평과 심수관이 사무라이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고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천시받던 도공들이 일본 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이분들이 조선으로 되돌아오려고 노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삼평은 사가번의 아리따에서 아리따 자기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 아리따 자기는 이마리 항구를 통해서 수출되었기 때문에 이마리 자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수관은 사스마번에서 사스마 자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가번에서는 1917년에 이삼평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이삼평을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는 사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사스마번이었던 가고시마 현에서는 심수관의 후손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심수관의 자손들이 아직도 가고시마 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결과 1867년의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에서 사절을 보냈는데 이 사절과는 별도로 사가번과 사스마번에서 각각 이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스마번은 오키나와에 있는 유쿠 왕국의 사절로 행세하며 이 만국 박람회에 참석했고 사가번은 아예 사가번기를 내세우며 독자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들은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석한 사가번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여인들을 배치하여 자기를 홍보하였는데 이 자기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이 아리따 자기를 보고는 너무 감탄하여 대량으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번에서는 성금을 받고 주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 돈으로 1년 후에는 네덜란드의 군함을 사서 일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가번의 아리따에는 사가번에서 대포와 군함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삼평으로부터 시작된 요업 기술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광로 아닙니까? 이 용광로 기술이 있어야 대포와 군함을 만드는 쇠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목도한 사스마번에서는 서양도 사람이고 사가번도 사람인데 우리 사스마번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스마번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1873년에 오스트리아 빈 만국 박람회에 자기들도 사스마 자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때 사스마번은 12대 심수관이 자기로 만든 높이 180cm의 초대형 화병을 부스 앞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스마 자기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스마번에서도 사가번과 마찬가지로 대포와 군함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과는 별도로 혼슈의 최남서단에 있는 조슈번에서는 1860년대에
5명의 청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이 영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을 조슈 오걸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에는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승인 요시다 쇼이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도쿄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미국에 가기 위하여 미 군함에 몰래 탔습니다. 그런데 미군에게 발각되었을 때 요시다 쇼이는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애걸했지만 미군들은 외교 관례상 도쿠가와 막부에게 넘겼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요시다 쇼인을 감옥소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시다 쇼인은 이 감옥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석방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자기 법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본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전체를 이끄는 개혁 주체로서는 도쿠가와 막부 체제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서양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주의가 판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가 있다. 요시다 쇼인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청년들 가운데 조슈 버넷은 5명을 선발하여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유학 도중에 조슈 번과 영국 사이에 시모노세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시모노세키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토 히로부미는 1년 만에 급히 귀국하여 이 전쟁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은 조슈번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통역관으로 나서서 이 배상 책임은 조슈번이 아니고 도쿠가와 막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슈번은 도쿠가와 막부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쿠가와 막부의 지휘 아래에서 이런 전쟁이 발생했으니 이 배상 책임은 도쿠가와 막부에게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서로 손을 잡았고 그 후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며 도쿠가와 막부를 몰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가번도 합세하였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 결과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개혁의 주된 세력도 바로 이 지방자치 세력에서 나왔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리학이 판치는 조선사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 아닌가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이 유튜브 방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유튜브 방송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교육과 출판과 의수를 조선과 비교하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